네, 반갑습니다. 이번 월간 카이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앞서 국내 사고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강남대학교 박정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 컴퓨터과학부의 박정수 교수라고 합니다. 주로 제로트러스트, NTSF와 같은 분야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지필진으로 활동을 했었고, 올해는 NTSF 가이드라인을 같이 이제 지필을 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연구들을 쭉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이번에 어떤 해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하실 건지 인트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요번에 국내 사고 발표하신 거,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SKT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쿠팡이 맞아요. 사고가 또 터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내부자의 위협에 대해서 한번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자에 의한 사고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AIXCC라고 해서 그 AI를 기반으로 취약점 탐지하는 데서 우리나라 팀들이 1등과 3등을 했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가 취약점을 찾아서 실제로 공격한 사례들, 그 다음에 딥페이크와 같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례들로 분야를 나눠서 좀 조사를 해봤고요.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좀 고민해서 오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해주실 게 이제 내부자 사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자료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브라질의 PIX 시스템의 직원 자격증명이 이제 판매된 건데요. 요 이제 실시간 결제망이 연계사입니다. 한마디로 피지사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CNN 소프트웨어가 침해가 되면서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던 금액들에 대해서 계정에 무단 접근해서 이체를 마음대로 하는 발생이 이제 생겼고요. 이게 피해액이 한 1억 달러 수준이 되니까 꽤 큰 사고가 되겠죠. 이게 실제로는 내부자가 이 자격증명을 외부에다가 판 사례입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CNN 직원을 매수한 다음에 너네 이제 로그인 자격증명을 좀 넘겨줘봐. 이거를 통해서 이 인프라와 이런 연계 시스템에 접근을 함으로써 실제 부정이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게 실제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공격 성공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 다 공격을 성공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격은 들어와서 취약점을 찾아야 되고 어딘가 백도어를 심어야 되고 들어올 수 있는 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부자들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리티컬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 1억 달러 수준이면 꽤 큰 금액의 손해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1억 달러 수준이면 거의 웬만한 중견기업 정도의 매출 규모와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공격자가 직원을 매수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 직원이 성공수당으로 얼마를 받으려고 이런 짓을 벌였을까에 대한 이슈가 있겠죠.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반도체 관련된 유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중국으로 인원들이 넘어가고. 그런 쪽이 일어나는 건 과연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얼만큼의 돈을 주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제가 들었을 때 반도체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막상 중국에 넘어가서 한 3, 4년 뒤에는 다시 팽당하고 다시 돌아오신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자가 과연 얼마 때문에 이런 행위를 벌였느냐가 일단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내부자가 아예 공격자와 연계해서 한 사례라서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에서 가장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졌는지는 잘 감이 안 오기는 하는데 이때 당시에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혹시 보신 게 있으실까요? 부정이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됐어서 금융권에서는 관심 있게 쳐다봤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로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났다고 해서 실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금융권은 이제 금융 이상행위 탐지 FDS들이 존재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 계정에 물려있던 돈들 있잖아요. 피지사 네네. 같은 데 중간에 돈을 모아놓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빼가는 과정에서의 이걸 제대로 탐지를 못했다. 즉 FDS가 그런데도 FDS가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해외 상담원을 통해서 이제 지원 인력이 매수가 돼서 고객 데이터를 유출한 사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쿠팡 사고가 일어나고 네네. 나서 정보 보호를 하시는 분들과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앞에 브라질 사건 같이 돈이 되거나 이런 네네.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실제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데이터가 사라진 거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가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데이터는 아직까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사람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조금 취약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돼도 크게 사회적인 문제에서 계속 쉬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간 이런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제 고객 데이터를 실제로 유출해서 보이스피싱이나 협박에 이용하는 사례로 발전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코인베이스 자체는 그냥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만 유출된 케이스인 거죠? 네. 실질적으로 뭐 비용이 나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거. 네, 그렇죠. 그 개인정보에 의해서 유출이 됐던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거든요. 네네. 쿠팡의 제 2차 사고처럼 그 새로운 피싱을 통해서 1,000만 원이 탈취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 네네네. 네,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그러면 그게 과연 쿠팡의 2차 사고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그냥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고이냐 이런 것들로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로 인해서 보이스피싱과 협박에 이용당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제 2차, 3차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네. 하나를 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데이터 유출이네요. 네, 데이터 유출인데요. 이 피나이즈뱅크 다음 주제를 한번 볼게요. 네,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이런 사고들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원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자에 의한 소행이 막기가 진짜 늘 어렵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늘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이게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먼저 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그동안 어떻게 막으셨나요? 하면은 다양한 장비들을 쓰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내부자에 의한 공격은 어떻게 막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런 얘기 하시죠. 보안 교육을 하고요. 서약서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재교육을 하죠. 이런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를 신뢰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에 네버 트러스트 always verify라는 굉장히 좋은 슬로건 같은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부자의 위험도 막고 또 네트워크의 위험도 막고 데이터 유출도 등급별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분석을 잘 해야 되고 워크로드별로 일일이 잘 분리가 돼야 되고 이 모든 그리고 내 디바이스마저도 깨끗해야 되고 이런 모든 환경은 결국에 제로 트러스트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국가망보안 체계라고 하는 N2SF는 제로 트러스트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프레임워크와 아키텍처에 명확한 차이가 있거든요. 프레임워크는 아키텍처를 포함하고 있죠. 아키텍처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인 거고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기술적 관리적 측면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가져가야 될 큰 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N2SF를 하면서 제로 트러스트의 아키텍처의 형태가 같이 필요한 형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미 제로 트러스트는 앞에서 네.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큰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 과연 미국에서는 실제로 얼만큼 제로 트러스트가 도입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거 유튜브 요거 한번 보시다가 또 궁금하시면 요거 유튜브 한번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제로 트러스트가 그러면 도구냐라고 하면 도구는 아니고 패러다임의 변화다라는 거는 이제 얘기가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방정부는 원래 처음 나왔을 때부터 2027년 정도까지 구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구현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2027년까지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이슈는 있지만 얘네들이 말하는 완전 구현에서는 제 생각에 옵티말 단계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옵티멀 단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4단계가 있거든요. 트레디셔널, 이니셜, 어드밴스드, 옵티말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옵티말 단계까지 가는 수준이면은 AI로 모든 걸 다 자동화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가 되는 수준, 그 동적 접근 제어가 완벽하게 되는 수준이 돼야 그 옵티말 단계 수준이라고 보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얘네들이 제로 트러스트를 완전히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지만 얘네들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수준을 2027년 정도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엔 이제 부주앨런에서는 이 제로 트러스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알아야 시작하지 않겠니?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로 트러스트를 하고 싶거나 N2SF를 하고 싶으면 일단 자산 식별이 돼야 됩니다. 그쵸. 제일 중요한 거. 네. N2SF도 CSO 등급 분류를 하려면요. 식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식별이 잘 안 돼 있는 케이스들이 많죠. 우리나라 여기, 학교만 해도요. 교수님 방에 PC가 몇 대 있는지 아마 중앙에서 모를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알아서들 PC를 막 사서 막 갖다 껴놓고 막 있으니까. PC가 몇 대 있는지 중앙에서 이제 관리한다고 하지만 교수님이 방에다가 사놓은 PC 연구실에 갖다 놨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자산이 어디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올해 1월 달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임플리멘테이션 리포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C사에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게 왜 나왔냐면 원래 그 연방정부에다가 2024년도 회계 말까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그 인력과 예산에 대한 편성표를 가져오고 니네 어떻게 이행을 할 건지 향후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는 거를 목표로 이제 만들어서 제출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표군요. 네, 통계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은 아이덴티티라고 했을 때 저는 실은 그래도 한 아이캠 정도 수준? 뭐 요런 게 좀 도입이 됐을 줄 알았어요. 좀 그래도 아이캠도 도입하고 뭔가 얘네들이 조금 더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뭔가를 했을 줄 알았는데 미국이니까. 네, 미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아이디 통합도 좀 하고 그다음에 중앙 관리도 좀 하고 뭐 여기다가 동적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한 이런 컨텍스트들을 좀 만들고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MFA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을. 네.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MFA를 안 했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MFA를 안 하진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MFA는 혹시나 이상한 행위가 발생되면 다른 형태의 MFA로 전환하는 정도까지를 이제 많이 도입을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패턴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원래는 뭐 저희가 핸드폰으로 뭐 얼굴 인증을 통해서 MFA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지문을 찍어봐. 뭐 공무원 카드를 찍어봐. 이런 수준에서 해서 MFA를 좀 더 많이 했고요. 아이캠으로 좀 연결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표준이 부재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고 차차 아이캠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린 것 같죠. 느린 것 같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이캠 시스템의 구현은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결국에는 크레덴셜하고 액세스 매니지먼트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실제로 접근 제어 권한까지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왜 못했는지는 저는 뒤에서 조금 한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바이스. 제가 이제 필라별로 하나씩 좀 봤거든요. 디바이스인데 미국에서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맨 밑에 줄 보시면 미분류 디바이스를요. 2023년 1분기에 55%에서 2024년 3분기에 5%대까지로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산 식별을 엄청 열심히 잘 했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얘네들은 미분류 장비를 이만큼 줄였고 물론 OT나 ICS 같이 좀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 힘든 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간의 연계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진짜로 자기네가 얼마큼 디바이스에 대한 자산 식별을 했고 열심히 그걸 해왔는지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2024년도 회계 말까지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서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있는지 알아야 예산을 짜고 그거에 판단되는 인력을 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기네 자산 식별이 필요했던 거고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케이스였죠.
EDR이라는 게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자산 식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기 이제 C사에 Continuous Diagnostic and Mitigation이라고 CD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실제로 EDR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CDM 프로세스를 가지고 EDR을 적용하고 니네 이제 여기에서 자산들 이런 거 식별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필수로 연방정부 모두 다 시키면서 한마디로 중앙에서 니네 자산 식별하는 거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맞아.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얘네가 또 클라우드 중심의 연방 아키텍처다 보니까 이런 CDM을 클라우드 중심으로 잘 설계를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EDR을 또 전사적으로 다 배포를 해줬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 뭐지 물리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거일지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자산 식별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제 VM 머신들이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자산으로 잡힐 수도 네. 있는 거라서.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소프트웨어의 커버리지도 90% 이상을 달성한 기관들이 39% 정도의 기관들이 달성을 했으니까요. 꽤 많은 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커버리지도 달성을 한 거죠. 소프트웨어에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지까지도 측정한 기관들이 39%의 기관에 도달을 하니까 뭐 10개 중에 4개 정도의 기관들이 했으면 이제 이렇게 달려나가면 지속적으로 더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트워크 측면인데요. 실은 저는 네트워크를 보면서 그래도 저희가 왜 제로트러스트가 초창기에 그 포레스터 리서처인 존 킨더버기 얘기했을 때는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로부터 시작을 했던 개념이라 네트워크 쪽이 좀 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네. 이런 이슈가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없었구나. 네. 네. 얘네들은 뭘 했냐면요. 일단 DNS를, 암호화된 DNS를 쓰면서 내부 DNS로 돌리는 걸 거의 이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HTTPS 기반의 도메인 전환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왜 얘네들이 물론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세시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서에서. 근데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일단 그거를 워크로드별로 네트워크를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는데 아직 워크로드 분리가 잘 안 된다. 이제 자산을 식별했고 네. 자산을 식별했으면 워크로드별로 이제 분리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이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일단 그렇다고 뭐 뭉뚱그려서 세그멘테이션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렇죠. 자산 식별했고 이제 워크로드 분리하는 단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자기네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도입될 거라 DNS랑 HTTPS 기반의 이런 전환을 좀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거의 이제 걸음마 단계를 이제 네. 가져가고 있다는 네, 거를 맞습니다. 보는 거죠. 네. 사실 이 네트워크 쪽 통제는 브라우저가 HTTPS만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게 좀 한몫을 했다고 네. 보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 영향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네. 저는 미국이 진짜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이 시큐리티 투게더라는 용어를 썼는데 결론으로 제가 어디 외부에서 발표를 듣는데 어디 업체의 한 대표님이 네. 이 시큐리티 투게더라는 게 2023년 RSA 슬로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가면 넘어지고 같이 가면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제 이런 환경 제로 트러스트 아까 그렇게 방대한 영역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지금 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한 보안 기업이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보고 처음에 제로 트러스트 나와서 막 했을 때는 우리께 조금 더 기술이 좋다, 우리께 기술이 좋다 처음에 되게 많이들 티격태격들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되게 보면 서로 이렇게 그룹이 잘 만들어지면서 같이 함께 나가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시큐리티 투게더는 그러면 기업이 함께 나가면서 우리가 보안을 활성화시켜야 되느냐라는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시큐리티 투게더에 하나 더 담고 싶었던 의미는 보안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 모두 그 다음에 보안을 하는 사람들 모두 네.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간 모두 다 데이터가 되는 사회에서 우리 함께 모두가 다 같이 보안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결론은 시큐리티 투게더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안을 하지 않는 분들도 함께 시큐리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맞습니다. 걸로 결론이 깔끔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제 보안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보안이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더 어렵고, 이렇지만, 결국엔 같이 하면 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보안을 좀 같이 연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되게 해외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지금 미국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